언니한테서 온 편지. 1944년 3월 20일 월요일. 키티, 오늘 아침 페트가 밤에 놀러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어. 그는 조금도 방해되지 않고 한 사람이 들었을 여유가 있다는 것은 곧 두 사람의 여유가 있는 셈이라고 했어. 내가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자주 올라갈 수는 없다고 말하자 그는 그런 일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어. 나는 토요일 밤에 찾아가겠고 그때 달이 떠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어. 그럼 우리 아래층에서 내려가서 구경하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구경하자 하고 그가 말했어. 요즘 나의 행복한 양지에 한 가닥 그늘이 그들이 드리고 있단다. 그늘인가 봐요. 그늘이 드리고 있단다. 나는 언니가 페트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얼마나 페트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쓰러운 일이야. 내가 페트와 같이 있는 것이 언니에게는 격심한 고통일 거야. 그러나 언니는 좀처럼 그런 낯빛을 보이지 않아. 나라면 질투 때문에 못 견딜 텐데 언니는 자기를 동정할 필요는 없다고만 말하고 있단다. 혼자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 불편하겠지? 하고 물었더니 습관이 되었어. 하고 언니는 쓸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아직 이것을 감히 페트에게 말할 수 없어. 나중에는 아마 말하게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 어제 저녁 때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를 너무 무시했지? 엄마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자제해야 했는데. 아빠도 요즘 예전과 달라. 나를 어린애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다음에는 어떤 태도로 나오실까? 나는 지금 페트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다만 아빠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란다. 언니가 선량하다는 증거로 나는 오늘 이러한 편지를 받았어. 안내, 내가 어제 너를 질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반쯤은 거짓말이야. 사실은 너나 페트를 질투하지는 않아. 다만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당분간은 그런 상대를 만날 것 같지 않아서 유감일 뿐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너에게 불평을 말할 수는 없겠지. 우리는 이곳에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인 모든 권리를 잃고 있어. 그리고 또 페트와 나와의 사이는 그렇게 깊은 관계로 진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남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과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내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심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할 거야. 따라서 나보다는 훨씬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어야 하겠지. 페트의 경우는 달라. 너와 페트 사이는 서로 맞을 거야.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야. 나 때문에 너 자신을 책망하지는 말아라. 너와 페티가 진정한 우정으로 맺어지기를. 다음은 나의 답장이야. 언니에게. 언니의 편지는 퍽퍽 다정한 것이었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어.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와 나 사이의 우정이 확고한 것은 아니지만 해질 무렵 창문을 열어놓고 마주서면 밝은 대낮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또 감정이란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조용히 속삭이는 편이 표현하기가 훨씬 수월해. 언니는 페트에 대해서 누나와 같은 감정을 지니고 나와 마찬가지로 그를 위로해주고 싶을 거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뢰감과 다른 것이지만 언니는 언제든 그럴 수 있을 거야. 나와 아빠가 좋아할 수 없는 것도 그것 때문이야. 이 이야기는 그만두겠어. 언니가 할 말이 있으면 편지로 해줘. 글로 쓰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 언니는 내가 얼마나 언니를 칭찬하는지 모를 거야. 나는 언니나 아빠의 장점을 본받으려고 해. 이런 점에서 언니와 아빠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안내. 44년 3월 22일 수요일. 키티, 언니에게서 어제 저녁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어. 안내에게. 어제 너의 편지를 받고 너가 페트를 찾아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언짢았다. 그러나 그럴 이유는 조금도 없어. 나도 어떤 상대와 우정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겠지만 그 상대가 페트라면 참을 수 없을 거야. 너가 말했듯이 페트는 남매 같은, 동생 같은 심정이야. 나와 페트가 서로 마음을 접촉할 수 있었다면
아마 남매 사이의 우애가 싹텄을지 모르지.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는 이르지 않은 게 분명해. 나를 동정할 필요는 없단다. 너는 우정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즐기고 두텁게 해야겠지. 이곳의 생활은 점점 멋있게 되어간단다. 키티, 우리는 이 은신처에서 근사한 로맨스를 이룰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와 결혼하려는 것은 아니야. 나는 그가 어른이 되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서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될지도 몰라. 나는 패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는 진정한 친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여자로서 아니면 누이 동생으로서의 나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나는 그의 부모의 불화에 대해 항상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몹시 기뻐. 이것은 나의 우정을 믿고 있다는 뜻이야. 어제 그에게 만일 이곳에 12명의 안내가 있어서 노상 그를 찾아온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어. 전부 안내 같은 여자들이라면 결코 나쁘지 않지 하고 대답하더군. 그가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아도 나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지금 그는 프랑스어에 열중하고 있어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10시 15분까지는 공부를 계속한단다. 나는 지난 토요일 밤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한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되씹어보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 나는 항상 내가 한 말에 불만을 느끼는 편인데 그날 저녁에 한 말만은 한마디도 바꾸고 싶지 않아. 지금이라도 같은 말을 할 거야. 패트는 웃을 때나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아주 핸섬해 보여. 그는 사랑스럽고 단정한 사람이야. 그가 나에 대해 가장 놀란 것은 내가 외양처럼 속물적인 안내가 아니고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진 꿈 많은 인간이란 걸 깨닫게 되었을 때인 것 같아. 안내. 밑에 언니에게 보낸 답장이 적혀 있네요. 언니에게 보낸 답장. 언니에게.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잠자코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패트와 내가 지금 같은 우정을 계속 유지하게 될지 헤어지게 될지는 곧 결정 날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또 먼 미래의 일을 구태여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패트와 나의 우정이 계속된다면 다음 한 가지는 꼭 지키겠어. 우선 언니도 그를 좋아하고 필요하면 그를 도와주려 한다는 말을 그에게 전하겠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나는 패트가 언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그때 물어보겠어. 패트가 언니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 반대일 거야. 우리는 다락방에서든지 어디서든 언니가 함께 말벗이 되는 것을 환영하겠어. 우리는 어두운 저녁 때만 이야기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방해되지 않을 거야. 용기를 가져. 나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니의 시기는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거야. 다음 글은 어른들은 바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른들은 바보. 1944년 3월 23일 목요일. 키티, 모든 사정이 다소 평상시처럼 되어가고 있어. 우리에게 쿠폰을 팔아주던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 나왔단다. 고마운 일이야. 미프는 어제부터 출근하고 엘리도 감기가 거의 나았어. 코프하이스 씨는 아직 집에서 요양하고 있어. 어제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비행기가 추락했어. 조종사는 때 맞추어 낙하산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고 비행기는 학교 건물에 떨어졌지만 마침 아이들은 없을 때였지. 작은 화재가 나고 2사람이 죽었어. 독일군은 내려오는 조종사를 무참하게 쏘아 죽였어. 이것을 보고 있던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그들의 이 같은 만행에 치를 떨고 분노를 터뜨렸단다. 우리 여자들은 총소리만 나면 소름이 끼쳐. 나는 근래에 저녁 식사를 마치면 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러 곧잘 위층으로 올라가지. 패트와 같이 의자에 앉아 밖을 보는 순간 즐겁기만 해. 판단 아저씨와 디셸 씨는 내가 패트 방으로 사라지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단다. 그의 방을 안내의 별장이라거나 젊은 신사가 어두컴컴한 데서 젊은 아가씨를 만나도 괜찮을까? 라고. 패트는 이런 말하자면 농담을 섞어 비꼬는 말을 놀라운 위트로 받아넘기지. 엄마도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묵살당한 염려가 없을 듯하면 슬쩍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묻고 싶어 해.
페트는 우리가 젊고 어른들의 우울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그는 가끔 나를 데리러 오는데 미리 주의를 해도 번번이 얼굴이 붉어져서 말도 못하고 말이야. 다행히 나는 좀처럼 얼굴을 붉히지 않아. 곤란한 경우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불쾌한 일이지 않니? 아빠는 내가 건방지고 잘난 체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아니야. 학교에 다닐 때 나는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남자친구가 매력이 있다고 말해주었을 뿐이야. 그런데 어제 페트에게서 진정한 찬사를 들어서 재미있으니까 우리의 대화를 대강 소개할게. 페트는 곧잘 나에게 안내 한번 웃어봐 하고 말해. 나는 이상해서 왜 언제든지 웃어야만 하니? 너의 웃는 모습이 퍽 마음에 들어. 웃을 땐 뺨에 보조개가 패여. 어떻게 만드는 거지? 선천적인 거야. 턱에도 보조개가 있어. 내 매력은 그것뿐이야. 그렇지 않아. 내가 미인이 아니란 건 나도 알고 있어.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난 너가 미인이라고 생각해. 거짓말.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도 좋아. 그러면 나는 또 한 말을 반복해. 우리의 갑작스런 우정에 대해 말이 많단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근거 있는 말들이 아니어서 우리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 어른들은 자기들의 젊은 시절을 잊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농담을 하면 정말로 알고 우리가 진담을 하면 농담으로 안단다. 안내. 44년 3월 27일 월요일. 키티. 피신 생활사의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전쟁 진전에 대한 것이 차지해야겠지. 나는 이런 화제에는 흥미가 없지만 오늘만은 전쟁 문제를 이야기하겠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지각색의 의견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지금과 같은 중대 시점에는 좋은 토론의 초점이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야. 모두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멋대로 추측하고 웃고 욕짓거리를 퍼붓고 불평하지만 결과는 항상 불쾌한 거야. 밖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듣고 오지만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지금까지 라디오만은 정확한 뉴스를 알려주고 있지. 헨크, 미퍼, 코파이스시, 엘리와 클라레르시의 견해들은 그때의 정세에 따라 비관적이기도 하고 낙관적이기도 해. 그래도 헨크의 견해만은 나은 편이야. 은신처 사람들의 의견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상륙작전, 공습, 각국 정치가들의 연설 등에 관한 논쟁 끝에 의뢰 그건 불가능해. 지금 상륙작전이 시작한다 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잖아.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야. 좋아 라고 고함 소리가 나게 마련이지.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현실주의자도 항상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한다.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영국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어떤 신사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기대하는 나라를 빈정대거나 비꼬는 것을 붕괴하고 있어. 모두가 지치는 기색도 없어. 마치 누구를 바늘로 콕 찔러서 얼마나 펄쩍 뛰는가를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질문 하나, 말 한마디, 대답 한마디마다 곧 트러블이 생기지. 독일군 뉴스 발표나 영국 BBC 방송만으로는 부족해서 특별 공습 발표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주 우리를 실망시킨단다. 영국군이 공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독일군은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때문에 새벽부터 밤 9시, 10시, 때로는 11시까지 라디오에 신경을 써야 해. 이것은 확실히 어른들이 무한한 인내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면 그들 두뇌의 추리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 물론 예외도 있지만 나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말은 하고 싶지 않아. 하루 한두 번의 뉴스면 충분할 텐데 이 늙은 멍텅구리들은 욕을 하고 마는구나. 노동자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프랑크 필립스나 빌 헬럼이나 여왕 폐하의 연설 등으로 다이얼을 돌리면서 귀를 기울이지. 그들은 식사 시간이나 취침 시간 이외에는 라디오 주위에 모여 앉아 음식이나 수면이나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해. 지겨워. 사람이 늙어서 바보가 되지 않기는 힘들구나. 정치 문제는 어른들에게 해롭지 않겠지. 그러나 단 한 사람, 빛나는 예외가 있단다.
우리가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의 빈틈없는 연설이 그거야. 일요일 저녁 9시 찻잔이 테이블 위에 덮개로 덮여 있어 손님들이 입장한다. 디셀씨는 라디오 가까이 왼쪽에 서고 판단 아저씨는 라디오 앞에, 패트는 그 옆에, 엄마는 판단 아저씨 옆에, 판단 아주머니는 아저씨 뒤에, 아빠는 테이블에, 언니와 나는 그 옆에 자리 잡는다. 우리의 좌석은 더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어. 신사들은 파이프를 뻐끔거리고 패트의 눈은 긴장으로 고정되어 있고 엄마는 길고 검은 네글리제를 입고 판단 아주머니는 처칠의 경우 연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에센 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에 와들와들 떨고 아빠는 차를 한 모금씩 마시고 언니와 나는 꼭 붙어 있고 무시는 내 무릎을 독점하고 잠들어 있단다. 언니는 머리에 클립을 감고 있고 나는 작고 좁은 짧은 나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어. 이 모두가 친밀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전경이야. 그러나 나는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 모두 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게 발을 비비적거리거나 토론하고 싶어 하지. 방송이 끝나면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서 전쟁과 불화가 잇따르게 마련이야. 안내. 44년 3월 28일 화요일. 키티, 전쟁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그 밖에 하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다. 첫째, 엄마는 판단 아주머니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너무 자주 위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 둘째, 패트는 언니에게 우리와 같이 어울리자고 전했어. 단지 인사치레에 지나지 않는 말인지 진심에서 우러난 말인지는 모르겠어. 셋째, 내가 판단 아주머니의 질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가를 아빠에게 물었더니 아빠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셨어. 다음은 엄마도 좋지 않은 표정이야. 역시 질투하시는 걸까? 아빠는 우리 둘이 같이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오히려 우정을 깨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시지. 언니도 패트를 좋아하지만 둘이 있으면 친구가 되지만 셋이 되면 의견만 갈릴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엄마는 패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셔. 솔직한 말로 정말 그가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패트가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건 사실이야. 그가 내 볼 우물을 쳐다보려 하거나 서로 슬쩍 윙크를 해. 그럴 수밖에 없잖니. 나는 아주 괴로운 처지에 있단다. 엄마와 나는 항상 눈치만 살피고 있고 아빠는 우리의 불화에 아예 눈을 감고 있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시지만 나는 엄마가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아. 그리고 패트, 나는 패트를 단념할 생각은 없어. 그는 멋진 남자야. 나는 그를 찬미하고 우리 사이에는 아름다운 것이 싹트고 있는데 어째서 늙은이들은 항상 간섭만 하는 것일까? 다행히 나는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는 데 익숙해졌고 내가 그에게 반해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어. 그는 이제 어떤 말을 할까? 꿈에서 패트 베셀이 나에게 뺨을 비벼오듯이 그도 나에게 뺨을 비비게 될까? 아, 패트 베셀과 패트 판단이 똑같은 한 사람이었으면.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인가? 그들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지 알지 못해. 아, 이 모든 시련이 극복될까? 그러나 이런 시련을 극복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야. 결과는 더욱 빛나는 것이겠지? 패트가 팔을 베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어린애 같고 보시와 놀 때는 사랑스럽고 감자나 짐을 운반할 때는 믿음직스럽고 폭기 가는 모습을 보거나 어둠 속에서 도둑을 찾을 때는 용감하고 그리고 우물우물하면서 두려워할 때는 귀여운 동물 같아.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때보다는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훨씬 기쁘단다. 나는 그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어.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리고 그가 무엇라고 말해 주었으면. 안내. 다음 글은 사나워지는 인심이라는 글입니다. 사나워지는 인심. 44년 3월 29일 수요일. 키티. 볼케스타인 씨는 런던에서 네덜란드어 뉴스 시간에 이런 연설을 했단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 중에 쓴 일기나 편지를 수집해야 한다고.
모두가 곧 내 일기를 수집하려고 달려들겠지. 내가 만약 은신처, 갈로 속에 이 책의 제목이다 이렇게 됐네요. 은신처라는 제목으로 썼는가 봐. 내가 만약 은신처의 로맨스에 대한 책을 출판한다면 어떨까? 제목만 보면 사람들은 아마 탐정소설로 착각할 거야. 그러나 진실로 전쟁이 끝난 후 10년 전 지나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가를 공표한다면 재미있어 할 거야. 너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래도 너는 우리 생활의 일부밖에 몰라. 공습이 시작되면 여자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일요일에는 350대의 영국군 비행기가 인미텐의 빅발처럼 폭격을 퍼부어서 창문이 못 견딜 정도로 흔들렸어. 너는 이런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일을 너에게 일일이 설명하려면 온종일 써야 할 거야. 사람들은 채소나 그 밖의 무엇을 사려면 반드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 의사는 자기 자동차에서 눈을 조금만 떼어도 차를 훔쳐가기 때문에 환자에게 왕진을 갈 수가 없어. 도덕은 늘고 날치기 들치기는 날뛰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타락했는지 한심스러워. 8살부터 11살쯤 되는 어린 아이들이 남의 집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는 손에 닿는 대로 물건을 훔쳐간단다. 집을 비워두면 도둑을 막기 때문에 단 5분도 비워놓지 못해. 신문에는 날마다 도둑 맞은 타이프라이터, 페르시아 주단, 전기시계, 옷 등을 찾아주면 살해하겠다는 광고가 난단다. 거리의 전기시계는 벌써 없어졌고 공중전화는 조각 하나 남지 않고 도둑 맞았어. 국민의 도의심을 탓할 수는 없어. 대용 커피를 제외하고는 일주일분의 식량 배급량은 이틀을 견디기 힘들어. 상륙작전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된다는 말뿐이고 남자들은 독일로 끌려가고 있어. 어린이들은 병이 들거나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모두 낡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어. 구두창은 암시장에서 칠 플로린이나 지어야 하는데 그나마도 구두방에서 맡으려 하지 않고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에 구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보통이야.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어. 그것은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국민에 대한 시책이 가혹해지는 데 따라서 당국에 대한 사부타조가 점점 격렬해진 거야. 식량 관계의 관청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 중에는 시민들과 협력해서 시민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시민들을 밀고하여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다행히 죄악의 길을 걷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네. 1944년 3월 31일 금요일. 키티. 아직 꽤 춥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석탄 없이 지내고 있어. 소련 전선에 관해 일반 사람들의 견해는 낙관적이야. 내가 전쟁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도 알겠지만 간단히 알려주겠어. 소련군은 지금 폴란드의 국경까지 반격하여 루마니아의 풀트강 가까이 왔고 오데사에 육박하고 있어. 매일 밤 우리는 스탈린의 특별 성명이 발표되지 않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소련군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축포를 쏘아대기 때문에 모스크바 시는 매일 소란할 게 틀림없어. 전쟁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가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기쁨을 이런 야만적인 방법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구나. 헝가리는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어. 그곳에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틀림없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거야. 페트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가라앉았어. 우리는 나날이 더 다정해지고 만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화제를 내놓고 이야기한단다. 좀 아슬아슬한 일에 관한 화제가 나와도 나는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 편해. 예를 들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가 피에서 월경으로 옮겨졌어. 페트는 여잔 참 괴로울 거라고 말했어. 그러니 나의 생활은 참말 많이 개선되고 있어. 하나님은 날 혼자 외로이 두시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 안내. 44년 4월 1일 토요일. 키티, 모든 것이 아직도 답답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오랫동안 키스를 기다리고 있어. 페트는 아직도 나를 단순한 친구라고만 생각할까?
나는 그에게 그 이상의 것일 수는 없을까? 너나 나는 내가 성격이 강하고 나에게 주어진 장애를 혼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내 괴로움을 아무하고도 나누어 가진 적이 없어. 엄마에게 매달린 적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은 단 한 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 꿈에 보았던 페트 베셀의 뺨의 감촉을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아, 정말 얼마나 황홀한 것이었나. 페트 판단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너무 수줍어하는 성미여서 자기 연정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 나는 그와 언제까지든지 같이 있고만 싶을까? 왜 그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을까?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어쨌든 나는 굳세게 살아야겠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저쪽에서도 가까이 다가오겠지. 하지만 이 점이 제일 내 마음에 꺼림직한 일인데 내가 항상 그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 같이만 보이는 거야. 위층에 올라가는 것은 언제나 나고 페트 쪽에서 나를 찾아오는 때는 없어. 그러나 이것은 다만 방 형편이 그럴 뿐이고 그는 그것을 이해해 주겠지. 그가 이해하고 있는 일은 그 밖에도 많이 있을 거야. 안내. 1944년 4월 3일 월요일. 키티, 평상시의 나의 습관과는 달리 오늘은 식량 얘기를 한 번 더 자세히 하겠어. 식량은 이 피신처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전국, 유럽 전체, 아니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대단히 곤란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어. 우리가 이곳에서 보낸 21개월은 여러 식량 주기를 형성하고 있어. 너는 단번에 이 말의 뜻을 이해할 거야. 식량 주기란 정해진 수프나 채소류만을 먹게 되는 기간이란 뜻이야. 오랫동안 우리는 상추만 먹었어. 아침이나 밤이나 모래 섞인 상추, 섞이지 않은 상추, 스튜를 만들거나 끓인 상추, 그 밖에는 시금치, 양배추, 오이, 토마토, 소금에 지는 배추 등등. 매일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절인 배추만 먹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잖니. 그래도 우리는 아직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야. 신선한 채소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저녁 메뉴는 완두콩 수프, 감자떡, 감자 샐러드, 그리고 고맙게도 가끔 순 무나 썩은 당근으로 짜여져 있어. 우리는 빵이 없어서 끼니 때마다 감자만 먹고 있어. 수프는 여러 가지 콩으로 만들고 빵뿐만이 아니라 콩이 들지 않는 음식이라고는 없어. 저녁에는 언제든지 고깃국 대용품, 이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그 고깃국 대용품을 얹은 감자와 샐러드를 먹지. 그리고 정부에서 배급해준 밀가루에 물, 이스트를 넣어 만든 빵에 대해서도 말해야겠어. 그 빵은 너무 딱딱해서 돌을 삼키는 것 같아. 매주 우리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간 소시지 한 토막과 말라 비틀어진 빵에 바를 잼이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빈약한 식단이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안내.